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13F 시즌이 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3F는 2분기 기준이죠. 격정이 2분기였는데, 이 격정이 2분기에 거장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13F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려야겠죠. 미국에서는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들은 매 분기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기별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는 공개가 되고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장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했나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볼 때 주의하실 점들이 있는데, 우선 시차가 있습니다. 해당 분기가 끝나고 45일이 지나기 전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45일이 다 지날 때쯤 이제 마지막 날에 다 몰아서 제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유럽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누락이 있다. 그리고 파생 상품 역시도 누락이 있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표기가 되긴 하는데 이제 왜곡이 있습니다. 내가 옵션을 실제로 거래한 금액인 프리미엄 가격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옵션의 기초자산 기준으로 이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왜곡이 있다는 점, 요 점을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3F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냥 워렌 버핏이 샀다고 해서 따라 사면은 내가 그 주가의 변동성을 버틸 수 없거든요. 내가 내 관점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해야지 이런 변동성에도 버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13F를 볼 때 중요한 점은 거장들이 뭘 샀냐 보다 이걸 왜 샀지? 라는 그 추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격정의 2분기였죠. 4월 초에 이제 트럼프가 해방의 날을 발표하면서 주식이 크게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요 구간이 이번 13F 보고서의 기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거장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 우선 이분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죠.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이 최근 은퇴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연말까지는 하고 은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은 결정들을 후계자한테 넘겼겠지만 아직 버핏의 입김이 살아있다고들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후계자들도 버핏의 철학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핏 정신으로는 어떤 선택을 했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버크셔 서웨이의 매수매도 탑 5입니다. 이번 워런 버핏 투자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는 거를 조금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요, 2023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버크셔 서웨이의 13F 규모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2023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여 나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감소폭이 굉장히 크게 줄었죠. 앞서 보셨듯이 버핏이 애플이나 이런 주식들을 많이 팔았습니다만 또 이전과는 다르게 2분기에는 굉장히 또 매수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버핏이 매수 사이즈를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미국의 반대 베팅하지 마라입니다. 버핏의 유명한 명언이죠. 그래서 이 버핏이 매수한 탑5 주식들을 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나 레나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의 거의 100%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요. 이제 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의 95%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코어 같은 경우는 매출의 85%가 북미에서 발생하고요. 그리고 생산시설 43곳 중에 42곳이 미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미국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이번에 많이 매수했다. 그래서 버핏의 명언인 미국에 반대 베팅하지 마라 라는 말이 떠오르는 투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제의 종목들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 버핏이 UNH를 매수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죠. 그러면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했을까? 우선 주가를 보면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 그래프는 S&P 500 지수와 S&P 500 내에서 UNH가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의 수익률, 그리고 UNH의 주가를 대비해 놓은 건데요. 이 UNH가 S&P 500은 물론이고 자신이 소속된 헬스케어 섹터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지표가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손해율 지표입니다.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 지출을 얼마나 하냐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험회사의 마진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의 최근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 손해율이 89.4%, 그러니까 보험료 받은 돈 중에서 89.4%가 보험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2025년 전반적으로는 한 89.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 범위 내에 손해율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손해율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우선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쳤습니다. 이 회사의 보험가입자들이 UNH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병원에 가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더 비싼 진료, 더 비싼 수술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료나 수술 단가가 예상치를 상회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케어를 좀 외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당 수가 얼마를 주고, 내가 인당 수가 얼마 줄 테니까 UNH 니들이 이 사람들 커버해줘 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근데 정부에서 이제 메디케어 재원을 감액하다 보니까 이 수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보험료를 책정을 할 때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수가가 하락될지도 몰랐고, 보험가입자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병원에 가고 더 비싼 진료와 수술을 받을지를 예상을 못했다 보니까 손해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겁니다. 특히 이제 UNH 같은 경우는 완전 보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보험료 얼마씩 내면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든 전부 다 커버해주는 이런 정책이 있긴 한데, 특히 이런 정책에서도 손해가 크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크게 악화되다 보니까 올해 5월에는 경영진 교체까지 단행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주식을 왜 매수했을까? 우선 너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너무 싸졌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PER을 기준으로 할 때, 이걸 이제 포워드가 아니라 TTM 기준이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한 12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100분 이상 하위 25%까지 내려앉았고, 현재는 PER이 한 13 정도 되는데요. 요것도 하위 한 30% 수준 정도 됩니다. 지난 15년 기준으로는 이제 평균 값은 17.18이고 중간 값은 16.9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싸진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말한 이제 보험료 책정 미스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이면 다시 이제 보험료를 갱신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갱신할 때는 이 증가한 비용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H에서는 내년이면 다시 이익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버핏이 생각하는 보험업의 핵심, 바로 이제 플로우 아니겠습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받고 이 받은 보험료를 통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보험금 지급이 일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보험료를 받고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이자를 붙여줘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점도 없고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으로 나가기 전까지의 이 플롯을 워런 버핏은 굉장한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험업은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UNH는 이 플롯을 얼마나 잘 창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이 영업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 플롯을 얼마나 잘 창출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바로 이제 보험금이 빠져나간 지출로 장부상엔 바로 찍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금이 그렇게 바로바로 빠져나가냐? 현금은 그렇게 바로바로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일부만 선급 형식으로 바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차액들은 차후에 이제 정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기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업현금 흐름을 보면은 얼마나 플롯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24년 1분기부터 25년 2분기까지 UNH의 순이익과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이제 순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을 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지표를 보시면은 순이익은 줄었지만 영업현금 흐름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 대비해서 영업현금 흐름이 약 2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플롯을 잘 창출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버핏의 관심을 끌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버핏의 투자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LEN인데 바로 이 주택 건설 업체죠. 근데 이 버크셔 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주택 건설 업체 탑 5 중에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 건설에 좀 진심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밑에 그래프가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그래프는 2000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미국 주택의 공급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미국 주택이 장기간 공급 부족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택 건설업체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주택 건설업체의 탑5 중에 3개나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전설의 트레이더 스탠리 드러켄 밀러입니다. 뭐 더 이상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인이죠.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30년 동안 무려 손실을 보지 않은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 중 한 명이고요. 그럼 이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는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나라고 보면은 드러켄 밀러 역시도 이번 분기에 좀 상당한 변화를 줬습니다. 지난 1분기와 24년 4분기에는 비슷한 종목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2분기에는 이 신규 종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수 탑 5 중에서 4개가 신규 매수일 정도로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들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켄 밀러 투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드러켄 밀러는 어떤 주식들을 새로 샀을까? 우선 인테그리스라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불순물 관리나 소재 안정성과 관련된 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반도체의 집적도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반도체를 쌓는 이제 3D 적층을 하기도 하고 이종 적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이 제조 공정이 훨씬 더 엄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테그리스가 여기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드러켄 밀러도 앞으로 2, 3년은 AI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이런 AI 인프라 관련 주식들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만 들으면은 상당히 주식이 좋아 보이는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가 어떻게 보면 최대의 적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 인테그리스 기업 매출을 이제 국가별로 나눈 겁니다. 보시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 중국, 한국, 일본 여러 군데에 상당히 이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관세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출렁출렁했습니다. 당연히 이 4월 초 해방의 날에 발표를 했을 때 크게 폭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다가 또 내부적으로 CEO를 교체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하락했다가 다시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가지면서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가이던스를 좀 낮게 잡았고 그리고 대만의 관세를 부과한다. 또 한미 관세 협상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때 트럼프가 데드라인 더 이상 늘리는 일 안 한다. 데드라인 고수할 거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최근 다시 트럼프가 대중 관세 유예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드러켄 밀러는 장기 투자자라기보다는 트레이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러켄 밀러가 과연 이 2분기에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을지 아니면은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4848 했을지 이거는 다음 설틴F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라는 종목도 상당히 눈에 띄는 투자였는데요. WBD는 AT&T에서 워너브로스가 분리돼서 나오고 이 분리된 회사가 디스커버리랑 합병하면서 생긴 회사거든요. 근데 이 합병을 할 때 상당량의 부채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대략 한 500억 달러 정도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 이런 부채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병한 이유에는 바로 이제 워너와 디스커버리가 만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워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티드 컨텐츠라고 하죠. 대본이 있는 컨텐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여기에 좀 강점이 있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언스크립티드 그러니까 대본이 없는 다큐나 뭐 이런 컨텐츠에 강점이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기업이 만나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특히 또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고 이랬을 때는 OTT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기였습니다. 이 그래프
StarCraft는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2020년 1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이 변화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보라색이 WBD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맥스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에 비해서 물론 점유율이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부채 부담을 짊어지면서까지 그 기대한 시너지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2022년 4월에 합병한 이후 올해 6월에 결국 그냥 분할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할 발표까지 3년 2개월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근데 최근 분할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드러켄밀러도 분할을 하면은 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베팅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투자는 바로 인스미드라는 회사인데요. 이 드러켄밀러가 최근 들어서 바이오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라는, 이제 이름도 어렵죠. 상당히 이제 희귀질환인데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상용화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왜 투자를 했을까? 드러켄밀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발전된 AI 기술의 수혜를 받을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LLM을 직접 개발하고 뭐 칩을 직접 개발한 기업이 아닐지라도 이런 기업들 때문에 AI 기술력이 올라가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마진이 느는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이 발전된 AI 기술의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드러켄밀러가 투자한 테바나 나테라도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인스미드 같은 경우는 구글과 제휴를 통해서 기술 협력을 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단백질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개발할 정도로 AI에 진심인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투자를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러셀 2000 콜옵션을 또 매수를 했죠. 최근 드러켄밀러의 매크로 전망을 보면은 아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회복이 되면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보니까,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가격 움직임으로 보자면은 보통은 이제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베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높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더 많이 뛰겠다라고 해서 러셀 2000 콜옵션을 매수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나스닥이나 S&P와 비교를 하자면은 S&P 500보다는 한 5%포인트 정도 더 반등했지만 아무래도 이 반등이 기술주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반등폭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애정하는 거장 중에 한 명이죠. 리루입니다. 히말라야 캐피탈이라는 운용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용자산은 대략 한 25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루 하면은 이 중국의 워렌 버핏,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죠. 실제로 워렌 버핏과 고 찰리 먼거가 직접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얘기한 유일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답게 19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9.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루는 이제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살아온 역사의 산 증인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 채널에 올린 리루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루는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팔았나? 하나의 주식을 사고 하나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핀더더를 매수를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도를 했는데요. 이 리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 외에도 중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직접 중국 거래소에 상장된 이제 중국 주식도 매수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리루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중국 우정저축은행인데, 최근 이 우정저축은행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루 역시도 이제 2분기 들어서 좀 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루 같은 경우는 2023년 중반부터 매수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PDD를 매수를 한 게 그 2년 동안 가장 큰 규모로 매수를 한 건데요. 그럼 왜 핀더더를 매수를 했을까? 이거는 리루가 작년 말에 우리 시대의 글로벌 가치 투자라는 상당히 긴 연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연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리루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문명사적 전환기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농경 위주의 사회에서 과학기술 위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있는데, 근데 이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경제는 복리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크게 성장을 하지만 이 사회의 의식 구조라는 거는 복리로 증가하지 않고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발전된 경제를 사회의 의식 구조가 따라잡지 못하는 지체 현상을 과거 역사를 보면은 자주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러한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국이 크게 두 가지로 국내적 난제, 국제적 난제 이 두 가지 난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국내적 난제의 경우 첫 번째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중국이 청년 실업률이 높냐? 리로는 기업가 정신이 실종됐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법치가 실종되고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뭐 이 나라에서 창업해서 뭐 할 이유가 있나? 뭐 맨날 정부가 기분 나쁘면 두드려 맞고 이러는데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창업할 의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되니까 민간 경제가 위축이 되고 이게 바로 높은 청년 실업률로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이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이 헝다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은 편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과거의 낡은 정책, 그러니까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경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제 수요를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낡은 공급 위주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의 관료주의의 병폐가 아주 심한 것도 중국의 발목을 잡는 난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국제적 난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중 갈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서구권에서 이제 미중 갈등을 얘기하면은 미국이 패권을 잃는다,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중국은 이렇게 여러 문제를 지닌 불확실한 상황인데 왜 이 중국에 투자를 하느냐?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은 이 가치 투자의 동반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상황이 굉장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좋은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상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그거는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은 이미 주가는 날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가치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평가된 주식이 없다는 건데 불확실하다는 거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미래가 확실히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거시 상황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확실한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은 아직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설이 상당히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너무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아예 컨텐츠를 따로 빼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왜 많고 많은 중국 주식 중에 PDD냐? 우선 리루가 중시하는 ROIC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제 ROIC는 투하 자본 대비해서 세후 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냐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이 이 정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거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를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루 같은 경우는 이 ROIC가 곧 주식의 수익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이 ROIC를 중시를 하는데 이 ROIC를 도해해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ROIC는 투하 자본 대비해서 세후순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세후순 영업이익에서 자본 지출을 뺀단 말입니다. 근데 ROIC가 높다는 것은 세후순 영업이익은 높은데 투자하는 자본 지출은 낮다는 거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 현금 흐름이 크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ROIC를 보면은 PDD는 30%대입니다. 20%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30%는 아주 높은 수준이고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왜 이렇게 ROIC가 높냐? 이 ROIC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경제적 해자거든요. 왜냐면은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지 투자를 덜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경제적 해자가 없어서 경쟁이 굉장히 빡세면은 이제 비용 지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ROIC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ROIC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이 경제적 해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경제적 해자에 대한 훌륭한 강연을 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크리우스온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제적 해자의 요건 중 하나로 이 브랜드 파워와 전환 비용을 뽑았는데 이 PDD가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선 저가 온라인 쇼핑 이꼴 테무라는 게 인류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내가 뭔가 싼 제품 사는데 부담이 없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한다 하면은 테무로 사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제 브랜드 파워가 생겼고 그리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테무 말고 딴 거 쓰지라고 할 때 이 전환 비용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테무에서 맨날 뭐 초특가, 오늘만 최저가 뭐 이런 행사 하니까 아 이거 테무 말고 딴 데서 사면 더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테무 말고 딴 데로 가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지 PDD가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PDD는 60%대인데 알리바바는 40%대, 징동닷컴은 10%대의 낮은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리루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